다자하오! 중국의 말, 글자와 문화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의 말, 글자와 문화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여러분들 복습 충분히 하셨는지요? 자, 이번 시간에 그 다음 내용을 배우기 전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진도를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1장 중국어의 세계 1, 2절 1, 2절을 배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 게 아마 중국어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언어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국어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다음 세계에 부는 중국어 학습 열기.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중국어를 지금 배우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으로 채택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중국 자체에서도 중국 정부가 중국어를 세계에 보급시키기 위해서 공자 학원을 세워서 그 다음에 중국어를 계속 꾸준히 보급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공자학원이 그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공자학원에서 공부하셨던 분도 아마 계셨을 텐데 그 수치가 아마 여기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SASI 사회 및 공간 불평등 연구 그룹, 영국이죠, 영국. 여기에서 2015년 세계 경제 지도를 제작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서 그 예상한 게 중국이 2015년도에 1위를 차지할 것이다. GDP 기준 주요 국제 경제 영토를 이제 그렸던 건데 중국이 1위를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1위를 하고 그 다음 중국이 2위를 차지했죠. 그 다음에 2020년도 GDP를 한번 살펴봤더니 미국이 중국을 넘어서 역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예상은 어디까지나 예상의 분 물론 현실화되기도 하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예측한 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게 꼭 그렇게 실현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경제력만으로 한 언어의 위상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사용 인구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았죠. 그래서 이런 예측은 세계에 불고 있는 중국어 학습 열풍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며 중국어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도 이와 더불어 꾸준히 증가될 것임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중국어 사용 인구는 우리가 세 가지를 보면서 살펴보았죠. 케임브리지 언어 백과사전, 다음 웨버, 그 다음에 에스놀로그 세계의 언어. 근데 여기 세 개의 조사에서 조금 다른 게 있었죠. 그래서 그 언어의 순위와 사용 인구가 다른 게 뭐 때문인지 여기 적었죠. 조사 시기의 차이와 또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이라고 했죠. 다음에 세계 언어 순위 2019년도 그래서 중국어가 1위죠. 1위 제1 모국어로 사용하는 세계 언어 순위. 다음에 중국어의 사용 인구수가 세계 언어들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순위만으로 중국어가 가장 중요한 언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세계 공용어가 영어지, 영어. 그래서 중국어에 비해 사용 인구수가 훨씬 적지만 19세기의 영국 중심의 평화와 20세기의 미국 중심의 평화를 거치는 동안 세계 공용어로서 굳건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국의 언어와 중국어. 여기서 이제 중국어라는 말의 모호성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한국어가 한반도 전체에서 한국인 모두가 쓰는 언어인 것과 달리 우리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한국어 하면 우리가 쓰는 그냥 말을 갖다 이야기하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땅이 넓고 소수민족도 많고 56개나 되잖아요. 한족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각각 소수민족이 쓰는 소수민족 민족어가 있죠. 예, 방언. 그래서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중국어라는 말에 모호성 이런 개념이 이제 드러났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국어는 중국 전체에서 중국인 모두가 모국어로 쓰는 언어가 아니다. 그 민족어 쓰는 소수민족들도 있고 해서 중국인 가운데는 중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모국어가 아닌 제2 언어로 중국어를 학습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의 경우와 달리 중국어는 중국의 언어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독특한 그런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죠. 땅이 워낙 크고 거기에 민족이 많다 보니까 이런 모호성도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수민족 언어 분포도도 한번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았고요.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수민족 가운데 상위 15개 민족. 여러분들이 이것도 대략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위구르족, 회족, 이족, 이족이 쓰는 이제 언어를 이어 뭐 이렇게 부르고, 장족, 그다음에 토가족, 그다음에 여기 동족, 그다음에 만주족, 몽골족, 조선족. 이게 이제 연변이 이제 조선족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말해서 중국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가장 전형적인 중국어, 즉 중국에서 사용되는 여러 언어들 가운데 중국인 대다수가 사용하는 한족의 언어, 그 가운데서도 보통화라고 부르는 표준 중국어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또 보았고요. 중국어의 다양한 이름들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한어, 한족의 언어. 그다음에 두 번째가 보통화였죠. 푸동화, 널리 통용되는 말. 키워드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에 국어, 보통화의 자리를 내어주기 전까지 이제 국어라는 말이 계속 쓰였었는데 보통화가 국가 표준어로 되면서 자리를 내주었죠. 그 다음에 관화 해가지고 영청 시기 동안 공용어를 의미하는 말로 관화가 사용되었다. 그 다음에 중원, 우리 중문과 할 때 중원시라고 하는데 그 중문이죠. 중국어의 입말과 글말을 아우르는 말. 그 다음에 중어화, 중국화. 중문과는 달리 글말에는 사용되지 않고 입말 중국어를 가리킬 때만 사용되는 말. 그 다음에 화유. 이게 중국 밖에 거주하는 해외 화교들이 쓰는 그 중국어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었는데 지금은 중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중국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 문언과 백화. 언어는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게 구어죠. 그 다음에 글로 쓰는 문어. 그래서 문언과 백화까지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칭들을 살펴보았죠. 자,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중국어의 유형적 특징, 여기서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어의 유형적 특징. 그래서 중국어는 어떤 언어인가? 중국어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들과의 비교가 필수적이다. 이제 중국어가 어떤 언어인지 알기 위해서 그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와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이라는 게 성질이나 특징 따위가 공통적인 것끼리 묶은 하나의 틀 또는 그 틀에 속하는 것. 자, 이것을 이제 사전적 정의로 이제 유형인데, 그래서 그 유형적 특징이라고 해서
언어 간에 이제 서로 비교를 통해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건데요. 예, 그런 학문을 갖다 또 유형학이라고 해요. 유형학. 네. 그래서 한국어와의 비교는 특히 효과적이다 해서 중국어와 한국어를 이제 비교를 해서 중국어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죠. 그래서 한국은 중국에 인접하여 긴 세월 동안 영향을 주고받았지만 한국어와 중국어는 계통이 전혀 다른 언어이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한국은 일찍부터 중국의 문자를 받아들이고 대량의 어휘를 빌어 사용을 해왔지만 한국어와 중국어가 뿌리가 같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 그 특징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SVO 언어, 성조 언어, 단음절 언어, 보리법, 그다음에 화제 중심의 언어, 양사 언어 해가지고 이렇게 쭉 특징들을 제시를 했는데 여기 위에 있는 SVO 언어, 성조 언어, 단음절 언어, 보리법 이거는 한국어와 다른 중국어만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화제 중심의 언어, 양사 언어 이거는 한국어와 유사한 중국어의 특징들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SVO 언어. SVO는 뭘 말하는 거예요? 주어, 수어, 목적어. 주어, 수어, 목적어. 이제 수어는 V 해가지고 주로 이제 동사가 나와서 V로 이제 표시를 많이 하죠. 그래서 한 언어의 기본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어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결정이 돼요. 그래서 중국어는 주어, 수어, 목적어 이런 어순을 갖죠. 주어, 수어, 목적어.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예로 나는 밥을 먹는다 그러면 중국어로 하면 我吃饭 我吃饭 이렇게 하죠. 근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나는 밥을 먹는다. 그래서 주어, 목적어, 수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주어의 위치는 동일한데 수어하고 목적어 위치가 서로 바뀌었죠. 그래서 한국어와 중국어가 이렇게 어순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중국어 어순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영어하고 같다고 많이 배우죠. 영어랑 비슷하다고 많이 배우죠. 그 다음에 인도, 유럽 언어들과 또 같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에서는 목적어가 수러 앞에 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밑에 나온 내용도 아마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흡연을 금지한다. 흡연을 금지한다. 그런데 이제 중국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금지, 禁止, 吸烟, 흡연을 금지한다. 이렇게 해서 거꾸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처음 배울 때 이 어순이 조금 낯설을 거예요. 먼저 수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게 돼서 우리가 계속 써왔던 이 반대로 목적어를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수어가 뒤에 가는 이 어순이 우리에겐 익숙한데 이게 중국어는 거꾸로 하니까 그게 처음에는 아마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문을 아직 뭐 많이 해보셨던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많이 좀 못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장문을 하다 보면 이제 많이 틀려요. 우리나라 어순의 영향을 받아서. 그다음에 이거는 지금 어디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건데 찐주 금지한다. 이카 기대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도 이제 이거랑 어순이 동일한 거랑 이제 같이 나온 건데 기대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말이죠. 이렇게 해서 어순이 서로 이게 반대가 된다는 거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겠죠. 그러니까 중국어는 SVO, 우리말은 SOV. 나는 밥을 먹는다.
중국어는 나는 먹는다 밥을 我吃饭 이걸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예문으로 기억해서 SOV 언어 이거를 이렇게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한 언어의 다른 특징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미국의 언어학자 그린버그 세계의 언어들에 존재하는 어순의 보편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30여 가지의 언어를 표본으로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본 어순을 유형학적으로 분류를 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언어를 이렇게 나눴어요. 세계 언어를 SVO, VSO, SOV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VO, OV 어순으로 양분을 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그린버그에 따르면 VO 어순의 언어는 형용사, 소유격, 관계절이 명사에 후행하고 여기 내용도 잘 보세요. 뒤에 내용과 또 이어져서 잘 보셔야 돼요. 전치사를 갖는 반면 수어가 먼저 오는 언어 중국어겠죠? 그다음에 OV 한국어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 대표적인 언어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이게 뭐에 맞춰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이제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OV 어순의 언어는 형용사, 소유격 등이 명사 앞에 위치하고 후치사를 갖는 보편성이 존재한다. 후치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에 뭐예요?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사. 그래서 우리 뭐 주격조사 같은 게 은는 이가 뭐 목적격을 을를 뭐 이런 것들 있죠. 그게 후치사 뒤에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그래서 중국어에 在给跟穷到离比和替对王相位이거 뭐죠? 개사 전치사라고 하죠. 개사 전치사가 영어에는 이거에 해당하는 걸 여기 쭉 썼어요. 여기 방금 읽었던 거 to, from, in, at, by, for, of, with, about, on, through, like, then 이런 전치사가 있는 것은 중국어와 영어가 VO 어순의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어순이 같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 한국어에서는 여기 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조사라고 후치사 와과 을로 뭐뭐로서 뭐뭐부터 뭐뭐까지 뭐뭐세 뭐뭐에서 뭐뭐에게 뭐뭐한테 뭐뭐더러 등의 후치사가 있는 것은 한국어가 OV 목적어가 앞에 수어가 뒤에 나오는 어순의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자 이제 여기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국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중국어보다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렇게 후치사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제 우리가 조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후치사라고 나왔는데 한국어에 이게 너무 많이 발달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도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음으로 뭐 이렇게 한 이야기를 할 때도 조사 변화가 굉장히 심하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어 배우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 조사를 접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한국어를 또 공부를 해서 조금 더 배웠는데 한국어가 굉장히 쉽진 않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뭐 어려서 엄마 아빠 해가지고 뭐 기억 니은 이렇게 배울 때 그때 이제 뭐 말을 배워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배운 그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쭉 온 뭐 그런 단계도 있지만은 또 이제 한 언어로서 또 여러분들이 학습할 어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한국어를 만약에 외국인에 가르친다. 외국인에게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은 한국어를 또 한국어로서 어떤 공부를 하시면 그 공부가 또 한국어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떤 그 학습이 돼요. 그때 보시면은 이제 이런 특징을 또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린버그의 이런 언어 유형론 이거 뭐였어요? 주어, 수어, 목적어로 이제 서로 유형을 나누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거죠. 언어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나친 일반화다. 네. 중국어와 영어는 전형적인 부유어 어순을 가진 언어이지만 홍화, 레드 플라워 이게 지금 형용사가 명사에 선행하며 이게 수식하는 말이 앞에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위격도 명사에 선행하는 예가 일반적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보면 형용사가 여기 보시면 형용사가 명사에 후행한다. 아까 그래서 제가 여기 잘 보라고 했죠. 이게 이제 부유어 어순 이렇게 중국어죠. 이런 건데 이렇게 다르다 이거예요. 이렇게 다른 예외적인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나친 일반화다라는 이런 말이 나온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SVO, SOV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성조 언어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중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독특하다고 느끼는 게 이 성조죠. 성조가 뭐예요? 소리의 높낮이. 쉽게 얘기해서 소리의 높낮이다. 성조, 슝뼈. 세 개의 언어들은 음의 높낮이 여기 나오잖아요. 음의 높낮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는 성조 언어와 비성조 언어로 나누어요. 세 개의 언어를. 그래서 중국어는 전형적인 성조 언어죠. 그래서 중국어 성조가 모두 몇 개? 4개. 1성, 2성, 3성, 4성.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여러분들 다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보면 그게 뭐예요? 1성, 2성, 3성, 4성인 거죠. 자, 이 4성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경성도 있죠. 경성.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성, 빠, 빠로 갖고 이제 1, 2, 3, 4성이 나왔어요.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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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그 다음에 여기는 XI, C를 갖고 1, 2, 3, 4성이 표시가 되어 있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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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그 다음에 in, YIN 발음 갖고 나왔죠. 1, 2, 3, 4성. in, in. 이렇게 해서 4개의 성조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성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경성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빠가 하나 더 붙어서 뒤에 경성이 붙으면 빠바 그러면 이제 아빠라는 말로 이렇게 배우죠. 중국 각 지역의 성조수. 자,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딱 4개. 4개로다가 딱 통일되면 좋은데, 자,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다양하다라고 나왔어요. 참, 땅이 크고 민족이 많다 보니까 이것도 딱 통일하기가 쉽지가 않죠. 베이징 말에는 4개 성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배우는 표준어가 베이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쪽이죠. 그 다음에 샹하이 말에는 몇 개요? 5개. 그 다음에 광저우는 9개. 그래서 성조의 높이도 서로 다르다. 그래서 성조의 높이는 여러분들이 그 생활 중국어 시간에 제가 가르치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었으면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언급하지 않고 그냥 교재에 나온 그대로 그냥 가르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부분을 조금 중시를 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성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높이 있죠, 높이. 높이도 여러분들한테 잠깐 가르쳐 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발음을 이제 하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래서 베이징 말에서는 일성이 오로 발음돼요. 오. 그 다음에 샹하이에서는 4이, 광저우 말에서는 5, 3으로 발음됩니다. 이 높이가 다른 거죠. 5, 5 이건 이제
교재에서 이제 취지 나와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오도 표기법 그림을 가져왔어요. 자, 이 오도 표기법이라는 거는 중국의 어법학자인 조원임이라는 학자가 이걸 제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여기 5도 높이가 여기 1성, 그 다음에 2성은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성은 이렇게, 그 다음에 4성은 5에서 1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거를 이제 수치화해서 여기 이렇게 5개의 선으로 일단 원래 그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그래서 이게 1, 2, 3, 4, 5 있죠? 여러분들이 그 책에 5선지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 2, 3, 4, 5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를 표시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일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로 오는 소리죠. 그래서 5, 2성은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3, 4, 5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성은 2에서 1로 갔다가 다시 4, 2, 1, 4. 그 다음에 4성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로 떨어지는 소리. 이렇게 해서 5도 표기법에 맞춰서 이런 높이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 다시 와서 보면 일성 베이징 말에서 5, 샹하이는 4에서 2래요. 여기 4에서 2로 이렇게 쭉 내려. 이게 쭉 내려와요. 이제 높이가 달라져요. 그 다음에 광저우에서는 5에서 3, 5에서 3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이제 서로 또 다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성조 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높이도 서로 다르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